미국의 신인도 태평양 전략 2 2편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뒤에 SPP 부분에 가시면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입을 딱 벌리실 겁니다. 저 역시 이거 분석하면서 깜짝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의 전략이 아닙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전 세계적인 전략입니다. 세계가 전부 동원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단순히 인도 태평양 전략도 아닙니다. 중국을 진짜로 포위하는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전략입니다.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개요 부분, 인사말 비슷한 개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셰니헨 국방장관 예정자가 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그것만 딱 읽어봐도 미국은 결코 핵심을 애들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딱 정면으로 공격하고 첫 편부터 들어갑니다. 중국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주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구소련 시절에 그 냉전 시절에나 있을 법한 무시무시한 공표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중국이 공포에 떨어야 될, 겁을 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앞부분 딱 두 줄, 오늘은 이거 주제로 해서 들어갈 건데요. 이 두 줄만 먼저 번역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이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공이죠.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 작전, 약탈적 경제 정책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함으로써 이 지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비하려고 한다. 반면에 미국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선택을 지지한다.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또 그것의 주제가 평화와 번영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 질서를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정책이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We will not accept policies 뭐 이래 나가는데, 이런 표현은 마치 선전포고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유 가치들을 방어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사실 이 문안을 보면서 여러분은 설마 미국이 또는 중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길래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갈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이 부분을 보면 중국은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2010년 일본을 밀어낸 후에 총 GDP로는 일본이 중국에 밟혔거든요. 그게 2010년입니다. GDP 기준 세계 2위가 됐습니다. 물론 1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따지면 아주 형편없지만 이걸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0억이 넘으니까, 10억에 가까우니까 이걸 다 모아버리면 세계적인 GDP가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시진핑은 중국몽 1대1로를 내세우면서 중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하나만의 생각이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발언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위협이 되는가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중국은 군사력 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약 11%씩 국방비를 증액해 왔습니다. 냉전 시대 때, 구소련이 있을 때, 그때는 SALT, SALT, INF,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라든지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략 전술무기의 개발 및 보유에 일정 수준 서로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때 당시에 힘이 없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조약에 가입을 안 했어요. 이 조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안심하고, 조약 위반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심하고 중국의 핵 전력, 중거리 전략 무기의 개발 및 보유에 제한이 없었던 거죠. 제한을 가질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을 능가한 건 아니지만 지금 무서운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각종 전략 무기를 마음 놓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 같은데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또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 체계라면 뭐든지 다 카피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저 무기와 레일건입니다. 중국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파티클 빔 무기 등 다양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다 미국 겁니다. 최근에는 ZKZM500이라는 세계 최초의 레이저 소총을 개발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일건은 미국이 먼저 개발해 나섰지만 중국이 맹렬한 속도로 추격을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레일건 같은 게 중국이 먼저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미국은 참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이미 중국은 올해 상륙함을 이 레일건을 상륙함에 장착한다고 합니다. 상륙함에 장착해서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실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이거는 뭐 제로의 여지가 없죠.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박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90년대, 1991년이죠. 소련 붕괴된 게. 구소련 붕괴로 냉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 이제 냉전 끝났다. 평화시대가 왔다 하고 미국이 또 박스 아메리카나를 구사하면서 군비를 스스로 좀 제한하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런 군사력을 운용하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야 이제서야 겨우 예산이 좀 정액됐습니다. 구소련과 맺은 살트, SALT는 아직도 애매하게 교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는 INF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 트럼프는 중국을 포함하는 이제 탈퇴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더 못하겠다. 이거 탈퇴한 이유가 이스칸데르 때문이거든요. 요게 야가 터지게 그 제한을 받고 있는 사거리 500km 이하로만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정에 위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약오른 겁니다. 그래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자. 러시아도 오고 중국도 와라 하는데 올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야 되는데 갈 리가 없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러시아도 오고 중국도 와서 새로운 INF나 새로운 살트, SALT를 만들자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안 옵니다. 전략무기에서 압도적인 미국은 냉전 이후 소위 상쇄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Offset Strategy라고 하는데 월등한 과학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첨단 무기를 확보하면서 전력의 공백을 메꿔왔습니다. 즉 미국 스스로가 SALT나 INF를 어기진 않아요. 미국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인 국가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피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개발했죠. 스텔스기, 무인기, GPS 정밀 유도탄, 레이저 무기, 레일건 등등등등 첨단 무기 분야를 미국이 사실상 선도해 왔죠. 게다가 이런 첨단 무기를 가지고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IS 공습 등 다양한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가지게 됩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으로서는 항상 전력과 병력이 모두 부족합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니까 다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항상 부족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전력이 어떻는지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누가 더 우세합니까? 1대1로를 중국이 시작하면서 사실상 신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1대1로가 뭐냐면은 이게 아까 세넨 국방장관의 요약서에 나온 서머리에 나온 바로 그 약탈적 경제지원입니다. 약탈적 경제지원. 이건 뭐냐면은 중국이 어디를 가가 경제지원을 하겠다. 1대1로의 일환으로 경제지원을 하겠다 하면 이건 반드시 총 안 쏘고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중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다가 융자를 해줍니다.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이자를 내야 돼요. 또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중국 건설회사 등이 이런 돈 이렇게 지원하는 데 가서 중국 기업이 다 건설 물량을 수수해버립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건설회사나 현지에 있는 종업원 또는 기술자, 노무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중국이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기업의 제품만으로 사업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지에는 그냥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뒤에 빚만 쌓이는 겁니다. 프로젝트 수행 비용은 해당 국가의 부채로 남아서 수십 년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 예속입니다. 이게 나라 전체의 GDP와 맞먹는 상황도 생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오른 주머니에 있는 돈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을 딱 생기게 만드는 거죠.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남의 피 빨아먹는 하여튼 껍데기까지 홀랑 뺏기가는 그런 전략으로는 괜찮죠. 완전히 도둑놈 전략 아닙니까? 파키스탄 예를 들어볼까요?
1대1로의 핵심 프로젝트인 하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는 게 길이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 약 620억 달러, 참 거금이죠. 그 정도의 거금을 중국에서 조달했습니다. CGD는 중국이 빌려주는 돈이죠. 대출 이자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파키스탄의 상환 부담이 점점 커져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채, 그 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에 이런 부채가 없었는데 갑자기 갚아야 될 부채가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 우리도 가봤잖아요. 혹독하잖아요. 그거. 거기까지 가야 될 정도로 지금 파키스탄은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중국하고 손 한번 잡았다가 2017년 11월 14억 달러 규모의 다이메르 바샤댐 건설 사업, 이게 중국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막 설득해가지고 돈 빌려줄게 해라 해가지고 그걸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댐 소유권 그걸 중국이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의 돈 들여 짓고 자기네가 가져가고 여기다가 부채는 받아가는 겁니다. 돈은 내놔라. 건설 인력 17,000명 전체를 중국인이 데리고 오겠다, 중국인으로 쓰겠다, 이러면은 고용 효과가, 파키스탄의 고용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 과일은 중국이 다 따먹어 챙기고 부채만 남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빚존 개살구가 이렇죠. 파키스탄은 지금 IMF 갈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올해 중으로 IMF로 가지 않나 싶어요. IMF 가면, IMF가 어떤 데입니까? 돈을 급전 빌려주는 데 아닙니까? 이 급전 빌려주는 애들은 깡패나 IMF나 같습니다. 아주 혹독합니다. 대신에 IMF가 깡패하고 다른 거는 우리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경제 체질을 개선해라 하고 막 무자비하게 갈겨버립니다.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금모아가 받치고 무자비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IMF가 한번 지나가면 경제 체질 자체가 좀 개선되는 효과는 우리 경우는 있었죠. 뭐 없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살자가 한두 명 나왔습니까? 아주 혹독합니다. IMF는. 파키스탄이 IMF로 가면 더군다나 이 나라에 인프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마 곤욕을 치를 겁니다. 다음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두 번째로 중국 부채가 많습니다. 중국 라오스 간 철도 건설 비용을 포함해서 국내 GDP의 절반가량인 67억 달러를 중국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IMF가 여기에서도 또 경고했습니다. 라오스도 또 IMF로 갈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IMF로 간다는 게 얼마나 참 징그럽습니까? 물론 라오스의 경제 체질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몰라도 IMF로 가는 순간에 많은 국민들이 자살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견디고 나면 경제 체질이 좀 나아져서 괜찮겠지만 뭐 경제 체질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별로 없죠. 또 우리만 체질이 나아져서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갔죠. 키르기스탄, 제가 국기들을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키르기스탄은 1대1로 사업에 따른 인프라 건설로 국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78%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1대1로 사업 참여 이전의 62%에 비해서 엄청난 폭으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빚이 GDP 대비 91%까지 올라갑니다. 1대1로 사업 참여 이전의 82%보다 10% 가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자하고 원전하고 다 어떻게 갚을지 골 때립니다.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도 조만간 대외 채무의 절반 이상을 중국 자본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그 특정 국가의 부채의 절반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식민지 돼버립니다. 그냥. 스리랑카 부채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뭐 이거 한두 개 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몰디브 같은 경우는요, 부채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나라 자체를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몰디브 부채 상환은 2019년 올해부터 시작되네요. 2020년에 시작됩니다. 중국은 이미
16개 이상의 섬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몰디브가 섬나라인데 섬 자꾸 가져가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국토를 약탈해버리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와 동부 항구 도시 몬바사를 잇는 470km 길이의 철도 건설 예산 약 32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중국 건설회사가 철도 건설을 담당했는데, 케냐는 이 막대한 부채를 갚을 길이 진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를 아무도 이용 안 해요. 중국은 여기 가서 철도를 놔주긴 했는 모양인데, 이게 타당성 검사죠. 예타, 우리나라 예비 타당성 조사 하잖아요.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죠. 자꾸. 그럼 케냐 꼴 나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해보고 막걸리 투자하다가는 그대로 케냐 꼬라지 나는 겁니다. 몰디브 대통령은 국고가 약탈당했다. 너무 빚이 많아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718km짜리 전기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돈만 대주고 공사는 중국인이 다 해버리고 에티오피아는 거의 쓰지도 않는 중국산 철도와 빚더미를 바꾼 셈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철도를 놔주는 모양인데 이게 사람이 안 타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구간도 참 사람이 좀 탈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대포로 놔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죠. 총재는 공식적으로 1대1로에 대해서 관련 국가에 부과된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맞는데 어째라는 이야기죠. 중국은 어째라 하는 거기에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4월 1대1로에 참여한 68개국의 부채 비율은 126%로 급증해가지고 중국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몇 개 나라요? 68개 나라가. 이에 반해서 이와 똑같은 정책을 폈던 미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학교 다녔을 때 배우셨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1948년부터 1952년 사이에 미국은 유럽에 약 1,3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8천억 달러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가 안 되죠. 900조 원을 유럽에다 지원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한 셈이죠. 이때가 우리 한국도 그때 원조를 많이 받았고 일본도 상당한 원조를 받았죠. 이 정책을 편 사람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지금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모든 기구나 원칙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UN,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이 월드뱅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 그래, 가트. GATT,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이런 것도 이때 다 만들었습니다. 마셜 플랜은 참 이게 신사적입니다. 대부분 돈 빌려주면은 거기 그 돈 따라서 자기네 기업가들도 따라가잖아요. 못 가겠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유럽이 생산한 제품을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라라고 정책을 폈지, 미국 제품을 유럽에 딱 갖다 팔아라, 그래서 저 나라를 거지로 만들어라, 이런 걸 안 했습니다. 그냥 만약에 지금 시진핑식으로 돈만 빌려줬다면 유럽은 끝없는 달러 부족에 시달리고 독일은 빚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패전국가 독일에 대한 빚을 탕감해줘 버렸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버리고 돈까지 퍼버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을 살려놨죠. 유럽을 살려놓고 나서는 이제는 대등한 관계 비슷하게 돼가지고 무역에서 서로 찌그락찌그락 소리도 내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마셜 플랜은 정말로 참 천사 같은 신사적인 그런 지원 제도였습니다. 마셜 플랜만큼은 아니지만 당시 대한민국도 일본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어릴 때 학교 급식 나눠줄 때 이 가루우유 있잖아요. 그런 거, 밀가루, 우리 빵, 이런 게 다 미국에서 공짜로 원조 받은 겁니다.
그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원전도 안 받아갔어요. 그건 원전은 원조예요. 돈 빌려주는 거 따로 있고 원전은 따로 있고 해가지고 원조에 대해서는 잭소리 안 하고 돈 주고 말아봅니다. 그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이 두 정책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기본 사상은 뭐가 들어있냐면 기본 이념이 대국론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 지구의 중심이다. 우리는 대국이고 나머지는 다 소국이다. 우리는 중국이고 나머지는 다 변방국이다. 우리는 천자의 나라고 나머지는 다 조공국가다. 이렇게 보는 것을 대국론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5,000년 이상 자기네 나라 자체를 이민족한테 뺏겼을 때도 대국론 이랬습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국론 역할 제대로 헤쳐먹었죠. 나라를 아주 덩신으로 만들어버린, 그 당시 임금도 덩신이고, 이것이 대국론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반드시 약탈적인 경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서방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리고 그런 약탈적 경제 지원 정책은 바로 신식민지 정책이죠. 미국의 마셜 플랜을 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다? 청교도적인 이념 위에서 서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아직도 선서할 때 우리는 그냥 손만 들고 선서 이러죠. 미국에는 한 손을 반드시 성경책에 올려놔야 됩니다. 이건 법이 그래요. 이슬람 교도도 불교도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교도적인 사상이 저변에 쫙 깔려있는 겁니다. 특히 상류 3%, 1% 이쪽으로 올라가는 대단한 청교도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저변입니다. 요즘은 미국도 뭐 청교도만 있습니까? 온갖 종교가 다 있죠. 기독교도 분파별로 다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 본부도 뭐 미국에 있죠. 또 미국에 불교는 없습니까? 이슬람교는 없습니까? 다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하지만 기본 이념, 기본 사상은 청교도, 퓨리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조 개념의 경제 지원은 지금도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데. 그때는 순수하게 원조입니다. 그냥 주고 말아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식민지 이런 정책을 최근에는 요즘 2차 대전 끝나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도덕성 위에 서 있다는 자부심, 우리나라는 도덕성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런 자부심을 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 전부 다 갖고 있다면 좀 그렇겠지만 미국의 역사를 볼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중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는 러시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피곤하겠죠. 대국론 사상을 가진 국가가 만약 패권국이 되어 있었다. 상당히 피곤한 그런 지구가 될 겁니다. 세계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는 지구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계 패권 국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 점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모순은 있죠. 모순이 전혀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천국이죠. 패러다이스죠. 모순은 있지만 적지 않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인 점은 참 다행이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간과할 수 없는 진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인들 사고방식에는 중국 같은 공산주의자, 즉 한번 정권 잡으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저런 나라, 그리고 자기 국민들을 인공지능 AI를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걸로 아예 잭 소리도 못하게 통제하는 나라, 이거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군사 패권을 위해서 1대1로로 나오고 또 경제정책으로 주변국들의 땅을 그냥 낼름낼름 먹어치우고 주변국들의 경제를 다 말아쳐먹는 그런 행태를 곱게 봐주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의 팽창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가 쾅 소리 나면서 부딪혔습니다. 중국의 대국론과 미국론의 청교도 퓨리탄 사상이 부딪힌 거죠. 결국 누가 이길 건지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그러나 중국이 커나가오는 속도가, 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무섭게 빠릅니다. 지금 중국 내부 모습은 제 1편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 내부는 골막 터질 대로 지금 골막 터져가지고 아마 병신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껍데기는 지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고 달라든단 말입니다. 그럼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자, 신인도태평, 제가 신자는 제가 붙인다 그랬죠. 반드시 이건 신자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의 지난해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중국을 포위하는 세계 전략, 제가 이 삼각형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미국,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기타 등등으로 쭉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요것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이번에 싹 다 끼워넣습니다. 전 세계를 싹 끼워넣어. 중국 위에 뭐가 있습니까? 몽골 있죠. 몽골도 미국 편으로 딱 분리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건 세계 전략입니다. 중국 전략 아닙니다. 세계 전략, 지구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전략이나 동맹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동맹이 코리아,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아직도 간 찍어보고 지금 어쨌든 문재인이 이게 친중 반미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미하는 이 문재인의 심성으로는 여기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여튼 피곤한 입장에서 지금 간만 찍어보고 있지만 중국 눈치만 실실 보고 있지만 미국은 당당하게 집어넣어놨습니다. 재팬,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은 동맹으로서 참가하고 파트너십 국가가 있습니다. 자, 파트너십 국가에 싱가포르, 타이완하고 대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눈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편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기서 또 되풀이 하진 않겠습니다. 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드, 몽골리아, 몽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아시아,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죠. 인디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그것뿐입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까 지도 제가 저 유럽에까지 싹 다 집어넣었습니다. 요 정도면 또 괜찮습니다. 이것을 또 능가합니다. 좀 있어 보십시오. 요것만 해도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제법 많은 국가가 동원됐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국이 가진 모든 자산을 쏟아부어라, 모든 자산을 동원하라라는 원칙이 생겼나 봐요. 그렇다면은 지난번까지 없었던 게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주방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방위군은 전투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내륙에 있을 때는 해군은 없지만 다 있습니다. 주방위군만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방위군 해봤자 같은 미군이겠지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스테이트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거는 주방위군과 관계를 맺은 다른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처음 들으시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상식이 부족했나 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의 주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어쨌든 이 군대가 다른 나라와 자매기련을 맺은 국가가 75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매기련이 가장 적당한 단어 같아서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방글라데시하고 오레곤주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고, 캄보디아하고 아이다호주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고, 인도네시아하고 하와이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고, 말레이시아하고 워싱턴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고, 여기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파트너십 국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놔둡시다. 통가, 피지 이런 데는 네바다주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고, 자 여기서 좀 확대됩니다. 베트남은 오레곤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고, 네팔, 스리랑카 최근에 추가됐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발표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부속 서류, 그러니까 부속 서류로 끼워진 것을 제가 전문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제가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를 공개를 하고 여러분도 보실 수 있도록 그 첨부 파일을 달아 놓겠습니다. The State Partnership Program, SSP, 주 파트너십. 미국이 주로 형성된 국가잖아요. 주와 협력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SSP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략 자체를 SPP라고 하겠습니다. SP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SPP가 뭐냐 하고 자기네를 소개합니다. 이건 원문을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잘 보이실는지는 몰라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SPP는 미 연방국방부 DOD라고 그럽니다. DOD가 Department of Defense입니다. 미 연방국방부가 관리하고 지역전투사령부 CCMD라고 합니다. CCMD에 의해 실행되며 협력주의 주방위군 내셔널 가드 NG라고 합니다. 내셔널 가드가 소싱하는 군인을 대어주는 합동국방부 프로그램입니다. 협력적이고 상호 이익관계에서 연방군과, 미국에는 연방군이 있죠. 그리고 주방위군이 따로 있었고, 이 연방군과 주방위군이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주방위군인 내셔널 가드가 다른 나라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군사 보안군을 연결하는데, CCMD 및 대사관 보안 협력 목표도 지원하고 혁신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으며 소규모 보안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미 연방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방위군은 50분의 1이니까 좀 작을 수가 있지만,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개인 및 기관의 관계 역량도 강화해주고, NG 타이틀 32, 요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타이틀 10 미션에 대한 간접 교육도 해주는 혜택이 있다. SPP는 어떻게 처음 성립되게 되냐면 1991년도 소련 연방이 해체되죠. 해체되면서 독립되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독립했잖아요. 14개나. 그때 미국이 유엔과 협조해가지고 유럽 사령부, 나토 유럽 사령부겠죠. 유럽 사령부와 협조해가지고 미국이 각 주들과 새로 독립한 유럽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을 맺게 했습니다. 자, LA주는 어느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으라.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주 방위 예산이 들어가고 미국 연방군 방위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첫 시초였습니다. 그게 1993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SPP는 2018년 5월, 작년 5월 지속적 관계 구축 2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즉 25주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SPP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6개의 지리적 CCMD는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6개의 지역적 CCMD에 걸쳐 75개의 파트너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2018년에는 2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추가될 예정인데, 요거 보십시오. 놀랄 노자입니다. 주방위군이 협력관계를 맺은 SPP 한 국가가 유럽의 22개 국가, 중앙아시아의 6개 국가, 아프리카 국가의 13개 국가, 남미의 24개 국가, 아시아 지역의 9개 국가,
저 바하마 저거는 뭐 한 개니까 뭐 놔둔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75개 나라와 미국의 각 주가, 그러니까 한 개 주가 2개 국가하고 자매기를 맺은 것도 있겠죠. 75개 나라가 이걸 맺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 미국이 가용한 자원이 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즉 세계 전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전략이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 세계 전략이다. 자,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이 그림이 완성되죠. SPP가 이번에 발표된 인도 아시아 전략의 한 부분이 됩니다. SPP가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자매기련을 맺거나 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재난 대응, 비상 대응 이런 겁니다. 항공기 운영, 유지 보수 및 안전. 주 방위군이 바로 공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공기 또는 에비에이션 항공 전력의 관리, 운영 이런 거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주 방위군이 바로 공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더십, 인력, 장교, NCO 이런 거 개발하고 군사 의료 기술자 활동도 하고 지표면 유지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방어, 통신 보안 이런 걸 다 가르쳐 줍니다. 주 방위군이. 미 국방부 산하의 중앙 국방군이 아니고 국방부 산하의 연방군이 아니고 주 정부 산하의 주 방위군이 이걸 자매기련한 나라에 가서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싹 이 플랜 안으로 들어갑니다. SPP 프로그램이 증가한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일직선으로 증가하고 있죠. 올해는 77개 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80개가 되겠고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전 세계가 이게 다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미국은 주 방위군과 전 세계 병력을 연결해 놨습니다. 미국 주 방위군이 남입니까? 주 방위군은 바로 국방부의 DOD가 가지고 있는 연방군, 네이비, 해군, 에어포스 공군, 아미, 육군 이런 것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쪽 상호 협조관계죠. 그냥 한 나라니까 연방군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주에서 세금 내 가지고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방위군 따로 있지만 협력은 기가 막히게 되겠죠. 전투 지휘 간의 안보 협력 목표 뭐 국가 통합 전략 이거 안 봐도 비디오고 그다음에 이 각 나라들과 계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리뉴얼하고 또 리뉴얼하고 또 리뉴얼하고 이렇게 계약을 계속해 나가겠죠. 그리고 계약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접근 계약. 또 리더들 중에서도 좀 고참들 있잖아요. 시니어 리더들 부르고 방문하기도 하고 교환 및 친교 방문하고 미국 놀러 한번 갔다 오겠다. 이번 미국 주 방위군한테 초청받았는데 나 좀 다녀올게요. 이렇게 미국 구경도 한 번씩 시켜주고 공동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공동 배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가용한 자산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다 낀가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2편을 하고 있는데요. 3편에 들어올 내용은 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2편 이것도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신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 거 봅시다. 영내에 그 지역 내 동맹국으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미국은 태평양 국가니까 미국도 낀가 줄까요? 캐나다도 태평양 국가니까 캐나다도 낀가 줄까요? 빼고 역외 동맹국으로는 현재 언급된 거로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역내로도 갈 수 있고 역외로도 갈 수 있고 파트너십 국가로는 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드, 몽골,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SPP 국가, 파트너 국가로는 전 세계 75개 국가가 있는데 유럽에 22개국, 아프리카에 13개국, 중앙아시아에 6개국,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의 9개국, 남미의 24개국, 해가 총 75개국가, 올해는 77개국가 된다 그랬죠. 신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신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는 세계 전략입니다. 그냥 미국의 해군력 또는 미국 자체 군대 이런 게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을 포위하는 전 세계 전략, 전 세계를 동원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 중국과 러시아, 골수 친중국가, 골수 친러국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대부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다가 1대1로에 참여해서 빗덩어리가 져가지고 눈알이 이만큼 튀어나온 국가들도 여기 다 참여해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원수스럽고 이가 갈리겠습니까? 저 개새끼들하고 지금 달라들었을까, 이쪽에 붙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국은 자기 편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현재의 미중 무역 전쟁은 무역을 위주로 하는 미국과 중국의 그냥 협상입니다. 협상. 전쟁이 아니고. 이건 언젠가 타결됩니다. 빠르면은 이번 달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타결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그래 될 수도 있어. 늦으면 10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무역 협상입니다. 협상입니다. 전쟁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패권을 다루는 이런 종류의 전쟁은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타결하자 이런 게 없어요. 타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굴복을 바라는 겁니다. 즉 중국의 굴욕적인 무조건 항복 외에는 타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총을 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타결이 없다니까요. 중국이 굴욕적인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는 한, 항복해도 아마 미국은 계속 이러겠죠. 언제 저적이 또 커올지 모른다. 중국을 두 개의 중국으로 나누는 것은 1편에서 이야기했고, 두 개의 중국은 하나의 시작, 첫발걸음 이랬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개로 나누는 것, 중국과 타이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이제 첫 걸음이고, 그 다음 홍콩, 그 다음에 시장 또 기타 등등 중국 소수민족 하나씩 독립해 나가면 중국 와야 되겠죠. 그거는 1편에서 다루었고 2편에서는 전 세계가 중국을 포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는 타협이 없다. 상대의 굴복, 무조건 항복 이런 것 외에는 타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타결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을 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면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의 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2 했습니다. 이게 양이 많습니다. 전부 다 보자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2편 오늘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국을 포위하는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세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